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폭우 속 찢어진 배달복을 입은 민주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채 마지막 힘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눈이 그 청년의 얼굴에서 한순간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해지는 가운데 민준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목구비가 회장의 숨을 끊어놓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귀 뒤로 스쳐 지나간 작은 반달 모양의 점.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는지 눈물이 흐르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어떤 이름이 새어나오려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연결고리가 이 폭우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밤 10시 서울 한빛병원 로터리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검은 도로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배달용 스쿠터 한 대가 빗속을 헤치며 병원 로터리로 진입했습니다. 운전자는 18살 청년 민준이었죠. 그는 오늘만 벌써 8번째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파란색 배달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헬멧 안쪽으로 흘러든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할머니 얼굴이나 봐야지. 민주는 차가운 빗물을 느끼며 조금만 더 힘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터리 한가운데서 스쿠터 바퀴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스쿠터는 통제를 벗어나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으악! 바로 그때 병원 정문에서 나오던 검은색 벤츠 세단과 충돌했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어요. 그리고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고인 도로 위로 민준의 몸이 미끄러져 갔죠. 찢어진 배달복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섞인 피가 도로를 따라 흘러내렸어요. 운전석에서 운전기사가 급히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70한 살의 강도영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한빛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수장이자 이 나라 의료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이었죠. 운전기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안에 계셔도. 됐어. 내가 직접 본다. 회장은 운전기사의 말을 자르고 서둘러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런, 괜찮은가? 누구 없나? 빨리 병원으로. 회장이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민준의 얼굴을 비췄죠. 빗물에 젖은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이목구비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민준의 헬멧을 벗기던 순간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오른쪽 귀 뒤에 작은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요.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그 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진우야. 회장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진우를 떠올렸죠. 진우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반달 모양의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씨 집안의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이었어요. 아, 민준아, 정신 차려. 그때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근처 재래시장 경비를 하는 허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민준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이 너 괜찮아? 만복은 민준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옆에 서 있는 회장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어요. 아니, 이 비싼 차로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험 처리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 빨리 응급실로 옮겨야 해. 회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는 주변 직원들에게 소리쳤죠. 빨리 들것 가져와. 그리고 응급의료팀 대기시켜. 당장. 직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지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절박했어요. 만복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듯 회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왜 이렇게 난리예요? 그냥 사고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끄럽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회장은 만복의 말을 자르고는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회장을 향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민준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하는 모습에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니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민준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들것이 도착했고 의료진이 민준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회장은 들것 옆을 따라 걸으며 의료진에게 지시했어요. 이 환자는 내가 직접 책임진다.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하고 모든 검사를 빠짐없이 실시해. 알겠나? 네. 회장님이 직접요? 의료진도 당황했습니다. 평소 회장은 일반 환자에게 이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만복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수상한데? 저 양복쟁이가 민준이한테 왜 저렇게 목을 매지?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병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회장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흐릿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죠. 진우야,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사실이었던 건가? 회장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비오는 밤 회장의 인생에 엄청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회장은 그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복도 끝에서 여전히 이 상황을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비 오는 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치료가 끝난 뒤 민주는 관찰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찰과상과 타박상만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하룻밤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조세봄이 민준의 기본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21살의 세봄은 한빛병원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이었죠.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고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세봄은 태블릿에 이름을 입력했어요.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2007년 6월 15일이요. 순간 세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민준을 다시 쳐다봤어요. 오늘이 생일이시네요? 18살 생일 축하드려요.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달하다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생일이라니 전혀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세봄은 정보를 계속 입력했습니다. 주소, 보호자 정보, 연락처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봄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회장이 직접 일반 환자를 보러 온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아, 회장님. 큰 부상은 없으시고요. 찰과상이랑 타박상만 있습니다. 하룻밤 관찰 후 퇴원 가능하십니다. 그래, 다행이군. 회장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세봄은 태블릿을 회장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기본 정보 다 입력했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그래, 보여주게. 회장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이름, 나이, 주소. 그런데 생년월일 항목에서 회장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2007년 6월 15일.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손에 든 태블릿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세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 없이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18년 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7년 6월 15일. 그날은 아들 진우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사망 전날 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진우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진우는 교통사고로 숨졌고 그날 오후에 한빛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신생아실에서 손자를 처음 만났죠. 하지만 산모는 출산 직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렇게 채민이를 데려와 친손자로 키워왔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이 청년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청년의 얼굴은 회장은 민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선한 인상, 그리고 그 눈빛까지 진우와 닮았어요. 아니,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채민이와 똑같은 날,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세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채민님이요? 강채민은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18년 전 아들 진우가 세상을 떠난 날 태어난 아이로 회장이 친손자로 알고 키워온 청년이었죠. 지금 18살입니다. 아, 잠깐. 세봄은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채민이의 생일도 6월 15일이었거든요. 혹시 채민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일이 같네요. 채민님도 2007년 6월 15일생이시잖아요. 회장은 세봄의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민이도 2007년 6월 15일생이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었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내가 착각했나 보군.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귀 뒤에 점, 그리고 출생 시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허둥지둥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어디 있어? 나복순 할머니였습니다. 72살의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관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머리는 반쯤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급하게 걸쳐 입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많이 다쳤니? 어디 아파? 할미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할머니, 저 괜찮아요. 큰 부상은 없대요. 그래도 어쩌니? 오늘이 내 생일인데.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고.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준은 오히려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어요. 진짜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와 민준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거든요. 회장은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치료하겠습니다. 치료비는 전액병원에서 부담할 테니. 할머니는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신세를. 아닙니다. 제 차와 부딪힌 사고니까요.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될 일인데 회장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니요. 세범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나와 동료 간호사에게 속삭였어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폭우의 재벌 회장, 스쿠터 사고, 게다가 환자 생일까지. 이거 완전 드라마급인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저렇게 일반 환자한테 관심 보이는 거 처음 봐.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병원 안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관찰실 안에서는 회장이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과 의심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을, 그 점을, 그리고 생년월일을 떠올리며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를 이렇게 닮은 아이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니. 밤은 깊어갔고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는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같은 생일, 같은 점, 같은 얼굴, 그리고 채민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회장은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뒷좌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먼저 보내고 그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또렷한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선한 인상. 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귀 뒤에 반달 모양 점은 말할 것도 없었죠.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진우야. 회장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자 18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2007년 6월 14일 밤 11시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진우였죠. 회장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진우야, 왜 이 밤에?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러니? 아버지, 사실은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우는 23이었고 연애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진우가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좋은 일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한 거냐? 아버지, 그 사람이 지금 임신 중입니다. 내일이면 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출산? 갑작스러운 소식에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진우야, 너.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진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심호흡을 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21살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알았다. 내일 아이가 태어나면 연락해라. 내가 병원에 갈 테니. 정말요? 아버지. 그래, 가족이 되는 건데 내가 안 갈 수 있겠느냐? 출산 잘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게 진우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회장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진우가 새벽에 병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음주운전 차량이 진우의 차를 들이받았고 진우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회장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봤을 때 회장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23의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아버지가 되려던 순간에 그날 오후 회장은 진우가 말했던 김도연을 찾아 한빛병원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도연은 진통 중이었고 오후 3시쯤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회장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처음 봤죠. 하지만 출산 직후 도연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도연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요. 회장은 그렇게 하루 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갓 태어난 손자뿐이었어요. 회장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진우의 피를 이은 아이, 자신의 친손자라고 믿었죠. 회장은 직접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채민이라고 지었어요. 진우가 살아있었다면 지었을 법한 이름이었죠. 18년 동안 회장은 채민이를 정성껏 키웠어요. 진우를 잃은 슬픔을 채민이가 조금씩 채워줬습니다. 회장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채민이가 진우의 아들, 자신의 친손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믿었죠. 그런데 오늘 밤 민준을 만났습니다. 진우와 닮은 얼굴, 귀 뒤에 점, 그리고 같은 생일.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정말 만약에 뭔가 잘못된 거라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이. 혹시 뭔가 뒤바뀐 건 아닐까?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만약 그렇다면 민준이가 진짜 손자라면 그럼 채민이는 누구란 말인가? 18년 동안 자신이 키워온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는 건가?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회장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직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준을 봤을 때 마치 진우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 차 창문을 누군가 톡톡 두드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리자
허만복이 서 있었어요. 만복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민준이는 괜찮다던데 왜 이렇게 안 가시고? 만복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만복을 쳐다봤어요. 그 아이, 이민준. 자네는 잘 아나? 네. 민준이요? 물론이죠. 같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봐왔는걸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착한 애예요. 할머니와 둘이? 네, 복순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데려와 키웠대요. 민준이는 버려진 아이였다던데. 그래도 정말 효자예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육원? 버려진 아이? 회장은 급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할머니와 살았나? 글쎄요, 제가 알기론 민준이가 아기 때부터요. 할머니가 보육원 자원봉사 가다가 민준이를 보고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회장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2007년 6월 15일에 태어난 아이가 보육원에 있었다는 건가?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회장님, 근데 왜 민준이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뭔가 아시는 사이예요? 만복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그냥 사고를 낸 게 미안해서 그러네. 에이, 그것 치고는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만복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만 들어가 보게. 비 맞고 있지 말고. 회장은 창문을 올렸습니다. 만복은 아쉬운 듯 물러섰지만 여전히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차를 쳐다봤어요.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비서. 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이 있네. 2007년 6월 15일 한빛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기록을 찾아주게. 그리고 이민준이라는 아이의 출생 기록도 찾아보게. 네. 갑자기 왜? 묻지 말고 해주게. 급한 일이야.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회장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아침 9시 회장의 비서 한보경은 한빛병원 의무기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살의 보경은 회장 곁에서 10년을 일해온 유능한 비서였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출생 기록. 보경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18년 전 출산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태어난 모든 신생아의 기록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화면에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2007년 6월 15일 한빛병원에서는 총 3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보경은 하나씩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오전 10시 30분 출생. 여자아이. 산모 박지혜. 두 번째, 오후 3시 15분 출생. 남자아이. 산모 김도연. 출생신고인 강도영. 세 번째, 오후 5시 40분 출생. 남자아이. 산모 정미라. 보경의 눈이 두 번째 기록에 멈췄습니다. 김도연, 강도영. 이건 분명 회장님과 관련된 기록이었어요. 보경은 상세 기록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출생증명서 스캔본이 나타났습니다. 아기 이름은 강채민, 성별 남자, 체중 3.2kg.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보경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깐.
이건 보경은 파일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스캔본의 최종 수정 시간이 2007년 6월 18일 오후 4시로 표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출산은 6월 15일인데 스캔본은 3일 뒤에 수정됐다는 거예요. 왜 3일이나 지나서 수정을 한 거지? 보경은 원본 서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의무기록실 담당자에게 요청했어요. 2007년 6월 15일 출생증명서 원본을 보고 싶은데요. 강채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서류요. 의무기록실 담당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고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담당자가 빈손으로 나왔어요. 이상하네요. 그 날짜 출생 기록 철에 그 서류가 없어요. 없다고요? 분명히 전산에는 등록되어 있는데요. 전산 기록은 있는데 원본 서류가 없어요. 다른 두 건은 다 있는데 유독 그것만 없네요. 보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원본 서류가 사라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급히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채민님의 출생증명서 원본이 없습니다. 전산에는 스캔본만 있고 그 스캔본도 출산 3일 뒤에 수정된 흔적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이민준이라는 아이의 기록은 어떤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경은 다시 전산 시스템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출생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2007년 6월 15일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강채민과 정미라의 아들 단 2명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출생 기록은 없습니다. 병원 기록 어디에도요.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경도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민주는 2007년 6월 15일생이라고 했는데 병원 기록에는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태어난 건 아닐까요? 아니야. 진우가 분명히 말했어. 한빛병원에서 출산한다고.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갔었어.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보경은 다시 기록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김도연 씨의 의료 기록을 보니까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알고 있네. 그런데 신생아 인계 기록에 보호자 서명이 없어요. 보통은 산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인계받을 때 서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에는 그냥 비어 있어요.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계속 조사해주게. 당시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직원들 명단도 찾아보고. 알겠습니다. 보경은 전화를 끊고 다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 관찰실에서는 민준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민준의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민준이. 큰 부상 없다니. 할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사한 게 어디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손에 과일 바구니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그리고 민준 씨. 좀 괜찮은가? 아, 회장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민준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치료비는 이미 다 처리했고요. 이건 당분간 쉬면서 쓰시라고요. 할머니가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아니, 이건 너무 과하십니다. 치료비만으로도 충분한데. 아닙니다. 제 차 때문에 다치셨으니까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회장의 태도는 지나치게 정중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회장을 보며 점점 불편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한 교통사고인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회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민준 씨, 혹시? 회장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한보경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회장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런 회장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태도, 말투, 눈빛, 모든 게 심상치 않았어요. 민준아, 저 양반 왜 저러는 걸까? 할머니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할머니. 근데 좀 불편해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건지. 그러게 말이야. 사고 낸 게 미안해서 그런 것 치고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민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회장은 보경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원본 실종, 스캔본 수정 흔적, 그리고 민준의 출생 기록 부재.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조작된 거야.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만약 정말로 아이들이 바뀐 거라면? 만약 민준이 진짜 손자라면? 회장은 병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2025년 6월 17일 오후 2시 비서 한보경은 민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이었어요. 보경은 복순 할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 씨가 보육원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때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게 있나요? 물건이요? 아, 그게 하나 있긴 해요. 민준이가 아기였을 때 갖고 있던 건데. 할머니는 방 한쪽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주머니를 풀자 안에서 작은 은방울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은방울이 5개 달린 놀이개였어요. 보경이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어요. 은으로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보경은 놀이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다 손잡이 부분에 작은 각인을 발견했습니다. 온지공방. 그리고 이 문양은 보경의 눈이 빛났습니다. 각인 옆에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기억 디글라는 초성이었습니다. 보경은 즉시 휴대전화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온지공방은 인사동에 있는 전통 은공예 공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좀 가져가도 될까요? 꼭 돌려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그게 민준이한테 도움이 된다면. 보경은 은방울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온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50평 정도 되는 작은 공방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망치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58살의 장인 정유애가 작업대 앞에서 은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유해는 손을 멈추고 보경을 맞이했습니다. 보경은 은방울 놀이개를 꺼내 보였어요. 사장님, 이 물건이 여기서 만들어진 게 맞나요? 유해는 돋보기를 쓰고 놀이개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각인을 따라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 문양은 저희 공방 고유 문양이거든요. 혹시 언제 누가 주문한 건지 기억하시나요? 유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네요. 18년쯤 전이었을 겁니다. 젊은 여성분이 오셨어요. 20 정도 돼 보이던데 혹시 그분 이름을 아시나요? 기록이 어딘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유해는 사무실 구석에 쌓여 있는 낡은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유해가 누렇게 바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있네요. 2007년 5월 3일. 고객 이름은 김도연. 보경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김도연, 진우의 연인이자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난 그 여성이었어요. 보경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주문 품목 은방울 놀이개. 각인 이니셜 기억 디귿. 주문일 2007년 5월 3일. 고객명 김도연.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유해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계속 떨리더군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각인 이니셜을 정할 때도 한참 고민하더니 기억 디귿로 해달라고 했죠. 왜 그 이니셜을 선택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물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유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아이한테 줄 거예요. 곧 태어날 아이한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보경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도연은 출산을 한 달 반 앞두고 아이를 위해 은방울을 준비했던 겁니다. 기억 디귿라는 이니셜. 이건 분명 강자와 도자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진우의 성과 도연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새긴 거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수증 사본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보경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고 은방울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차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나? 민준 씨가 갖고 있던 은방울 놀이개요. 이게 김도연 씨가 출산 한 달 반 전에 주문한 겁니다. 각인에는 기억 디귿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전화 너머로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그 은방울은 진우의 아이를 위해 준비한 거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민준 씨가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건 민준 씨가 김도연 씨의 친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보경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추가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김도연 씨는 오후 3시 15분에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어요. 저녁 6시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네. 문제는 신생아 인계 기록입니다. 김도연 씨가 낳은 아이는 회장님께 인계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그날 아이를 데려오실 때 아이가 뭔가 갖고 있었나요? 은방울 같은 거요? 아니, 없었어.
채민이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네. 보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은방울을 갖고 있던 민준이가 진짜 김도연의 아들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회장이 데려온 채민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요? 회장님, 저는 민준 씨가 진짜 손자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보경은 회장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짐작이 갔어요. 18년 동안 키워온 아이가 혹시 남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손자는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 더 조사해주게. 당시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보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은방울을 다시 꺼내 쳐다봤어요. 작은 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18년 만에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보경은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2007년 6월 15일 한빛병원 신생아실 근무자 명단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명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간호사 2명, 조무사 1명, 그리고 청소 담당 1명. 보경은 한 명씩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누군가는 분명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은방울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꿔진 아이들의 진실을 밝혀줄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 회장의 집무실에 있던 비서 한보경의 이메일함에 낯선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경은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2007년 6월 15일의 진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그날 신생아 식별띠가 바뀌었어요. 보경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식별띠가 바뀌었다는 건 아이들이 뒤바뀌었다는 직접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보경은 급히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신생아 식별띠가 바뀌었다고. 뭐라고? 누가 보낸 건가? 익명입니다. IP 주소를 추적해 볼게요. 보경은 IT팀에 연락해서 발신자를 추적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이메일은 서울 은평구의 한 PC방에서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발신 시간은 새벽 4시. CCTV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보경은 다시 신생아실 근무자 명단을 뒤졌습니다. 2007년 6월 15일 당시 근무했던 조무사 1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혜란, 당시 42살이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60살쯤 되겠네요. 보경은 신혜란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주소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보경은 은평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섰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 벨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요.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경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란 씨 맞으시죠? 한빛병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2007년 6월 15일 신생아실에 계셨던 거 맞으시죠? 순간 문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은 울고 있었어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몰랐어요. 혜란 씨, 제가 경찰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바뀐 건가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체인이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60살의 혜란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녀는 보경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신생아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 여자분이 신생아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누구였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신생아 침대 2개를 유심히 보시더니 뭔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멀리서 봤는데 아기들 손목에 찬 식별띠를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보경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무서워서 못 본 척했어요. 그분이 나가신 뒤에 확인했는데 침대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김도연 씨 아기가 있던 침대랑 다른 산모분 아기 침대가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보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이 데려간 아이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게 제 평생 죄예요. 혜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보경은 그런 혜란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날 다른 산모분 보호자였던 것 같아요.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보경은 노트북을 열어 당일 출산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도연 외에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정미라 한 명뿐이었어요. 정미라의 보호자는 박현아 당시 38살 관계는 시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혜란 씨,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죄책감에 시달려왔어요. 하지만 두려워서 말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빛병원 회장님이 교통사고 내신 거 봤어요. 피해자가 18살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년월일이 2007년 6월 15일이라는 것도 봤고요. 혜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그래서 익명으로 메일을 보낸 거예요. 보경은 혜란을 위로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확실합니다. 그날 밤 누군가 고의로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정미라의 시어머니 박현아라는 여성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회장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의뢰한 유전자 분석 결과였어요. 회장은 몰래 채민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샘플을 유전자 분석 기관에 보냈었습니다. 결과 봉투를 뜯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으로 보고서를 훑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샘플 A와 샘플 B의 유전적 연관성 조브- 손자 관계 가능성 37%, 혈연관계 아님으로 판단됨. 채민이는 회장의 친손자가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키워온 아이가 남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채민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몰랐어. 회장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손자를 잃은 슬픔, 그리고 18년간 진실을 몰랐던 후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민준의 집 앞에 험한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흥분한 얼굴로 민준을 불렀어요. 야, 민준아, 너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만복 아저씨? 내가 오늘 병원 근처에서 수상한 거 봤어. 그 회장 비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조사하더라고. 너 혹시 재벌 사생아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예요. 민주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회장이 자꾸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진짜야.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 이건 분명 출생 비밀각이야. 너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잖아. 혹시 재벌 집안 아들인데 버려진 거 아니야? 아저씨, 그만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주는 만복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뭔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회장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빛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주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오전 11시 비서 한보경은 회장 앞에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병원 보안 기록이었어요. 보경은 2007년 당시 CCTV 백업 파일을 찾기 위해 며칠간 조사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2007년 6월 15일 당시 신생아실 CCTV 영상이요. 당시에는 저장 기간이 짧아서 이미 삭제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경은 화면을 돌려 회장에게 보였어요. 병원 장례식장 CCTV 백업 서버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원 작업 중인데 그날 저녁 시간대 영상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이라니? 중년 여성 한 명이 신생아실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간은 저녁 6시경. 김도연 씨가 사망 선고를 받은 직후입니다. 그 여성의 신원을 확인 중인데 보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시 병원 방문자 기록과 대조한 결과 정미라 씨의 보호자로 등록된 박현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박현아는 자신의 진짜 손자를 회장 집안에 심어두고 대신 민준을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침묵을 지켜온 거죠. 당장 박현아를 찾아내게. 이미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사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집도 비워둔 상태고 해외로 출국한 흔적이 있습니다. 도망친 건가? 추측하건대 회장님이 민준 씨 사고 이후 조사를 시작하신 걸 알고 미리 도피한 것 같습니다. 그때 회장의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채민이 들어왔어요. 18살의 채민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채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은 보경에게 눈짓했어요. 보경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채민아,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친손자가 아니라고. 채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할아버지. 채민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채민은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채민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채민아, 진정하거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확실하지 않다는 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채민은 주저앉았습니다. 18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든 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배달하던 애는 뭐예요? 이민준이라는 애요. 할아버지가 그 애한테만 신경 쓰시잖아요. 채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채민아, 그건 저도 알아요. 그의 생일이 저랑 똑같다는 거. 그 애가 할아버지 차랑 부딪힌 날부터 모든 게 이상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애가 진짜 손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 되고 말았어요. 채미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제 뭐예요? 저는 누구예요? 채미는 회장의 집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조세봉과 마주쳤어요. 채민 씨, 괜찮으세요? 비켜요. 채미는 세봄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세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완전 멘붕 상태네. 세봄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채미는 민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스쿠터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채민을 보자 민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강채민이야. 한빛병원 회장 손자. 민준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채민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너, 우리 할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네,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할아버지가 너한테만 잘해주잖아.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치료비에 돈까지 주고. 너 뭔데? 뭐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 흔드는 거야? 채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지.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 우리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야. 내가 18년 동안 같이 산 할아버지라고. 너 같은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빼앗을 수 없어. 저는 아무것도 빼앗으려고 한 적 없어요.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화가 났어요. 저도 이 상황 부담스러워요. 왜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왜 자꾸 돈을 주시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채미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다고? 웃기네. 넌 이미 내 인생을 망쳐놨어. 내가 나타난 순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다고. 채미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민준아, 방금 그 애가 누구니? 소리 지르던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오해가 있었어요. 민주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웠어요. 회장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채미는 왜 자신을 적대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회장은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유전자 분석 보고서, 은방울 놀이개 사진, 그리고 신혜란의 증언 녹취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민준이 진짜 손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채민이를 18년 동안 손자로 키워왔습니다. 그 시간이, 그 애정이 거짓이 될 수는 없었어요. 채민아, 미안하다.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진우를 닮은 얼굴, 귀 뒤에 점, 그리고 은방울. 회장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 그래, DNA 검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변하게 될 겁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고 그때는 아무도 무사할 수 없을 거예요. 간호사 조세봄은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아니야? 재벌 회장, 바뀐 손자, 출생의 비밀. 이거 방송사에 팔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동료들은 웃었지만 세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해. 결국 누가 진짜 손자인 거야? 배달하던 민준이? 아니면 지금까지 손자였던 채민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오후 3시 회장의 집무실에 비서 한보경과 IT 보건 전문가가 모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원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회장님, 복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전문가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2007년 6월 15일 저녁 6시에 한빛병원이 나타났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영상 속 한 중년 여성이 신생아실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생아실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잠시 망설이던 여성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시각이 김도연 씨 사망 선고 직후입니다. 보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여성이 신생아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성은 복도 끝 장례식장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전문가가 영상을 빨리 감기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로 넘어갔어요. 같은 여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장례식장에서 나와 신생아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5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급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얼굴 확대 가능한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여성의 얼굴 부분을 확대했어요. 화질이 떨어져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보경이 태블릿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7년 정미라 출산 당시 보호자로 등록된 박현아의 신분증 사진이었어요. 비교해 보십시오.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자 확실했습니다. CCTV 속 여성은 박현아였어요.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어요. 이 여자가 내 손자를 바꿔치기 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신혜란이 들어왔어요. 60살의 혜란은 창백한 얼굴로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요. 혜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보경이 녹음기를 켰어요. 2007년 6월 15일 저는 신생아실 청소 담당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한 중년 여성분이 신생아실에 들어오셨어요. 혜란은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신생아 침대 2개를 유심히 보셨어요. 침대 번호판을 만지시더니 바꾸셨습니다. 침대 번호판만요. 아기들은 그대로 두고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난한 조무사일 뿐이었어요.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무서웠습니다. 눈빛이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헤라는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은 헤란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고맙네. 보경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회장은 며칠 전 민준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눈으로 결과를 훑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검사자 A 강도영과 피검사자 B 이민준의 유전적 연관성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 확률 99.9%, 생물학적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로 판단됨.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진짜 손자였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회장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보경과 헤란도 눈물을 훔쳤어요. 한참을 울던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민준이를 데려오게. 그리고 채민이도. 지금 바로요? 그래.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그날 오후 5시 민준은 회장의 부름을 받고 병원에 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회장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채민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채민은 민준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 옆에 섰어요. 자리에 앉게들.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앉았어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6월 15일 이 병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박현아가 신생아실을 오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민준과 채민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그날 두 아기가 바뀌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채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아니 민준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친손자야. 내 아들 진우이. 진짜 아들이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막고 놀라움을 감췄어요. 그럼 저는요? 채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채민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채민아, 너는 정미라와 그 가족의 아들이야. 박현아가 너를 내게 심어둔 거야. 채민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채민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CCTV, 증언, DNA.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꽉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민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회장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채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18년간 쌓아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22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박현아가 체포됐습니다. 66살의 현아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어요. 공항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현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영아 바꿔치기 및 허위 신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현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비서 한보경이 참관인으로 앉아 있었어요. 2007년 6월 15일, 제 며느리 정미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가족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회장님 아드님의 아기도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산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요. 그때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습니다. 현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녁 6시쯤 김도연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생아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침대 번호판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현아는 목이 메었어요. 제 손자를 잘 살게 하고 싶었어요. 회장님 집안에서 자라면 좋은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제가 줄 수 없는 모든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손자를 빼앗아도 된다는 겁니까?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아는 회장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딸만 생각했어요. 제 손자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자는요?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 민준이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현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검사는 현아에게 영아 유기, 공문서 위조, 사기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아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재판은 2달 후로 예정됐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의 집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채민이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채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회장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18년 동안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채민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채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게 분명했어요.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뭔지 선택할 수 없었어. 박현아가 저질렀던 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회장은 채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니, 나는 너를 18년 동안 손자로 키웠어. 그 시간이, 그 애정이 거짓이 될 수는 없어. 너는 내 손자야.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 손자야. 채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속였어요. 제가 진짜 손자인 줄 알고. 너도 몰랐잖아. 너도 피해자야. 회장은 채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채민은 회장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이제 누구예요? 너는 강채민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강채민으로 살면 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민준이도 내 손자야. 너희 둘 다 내 손자야. 이제부터는 형제처럼, 아니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 채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구? 자신을 대체할 뻔했던 민준과 친구가 되라고요? 이틀 후 회장은 민준과 채민을 함께 불렀습니다. 한빛병원 옥상 정원이었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민준과 채민은 서먹하게 서로를 쳐다봤어요. 회장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너희 둘에게 할 말이 있어.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친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채민이도 포기할 수 없어. 회장은 채민을 바라봤어요. 채민아, 너는 혈연으로는 내 손자가 아니야. 하지만 18년. 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그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너희 둘 모두 내 손자로 인정하고 싶어? 법적으로는 민준이만 상속자가 되겠지만 마음으로는 둘 다 내 가족이야.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상속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뭐라고?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18년 동안 채민이가 받았던 사랑. 그건 채민이 거예요. 제가 빼앗을 수 없어요. 민주는 채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채민 씨,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우리 둘 다 박현아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채민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민준 씨한테 심하게 대했어요. 채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친구할래요? 같은 날 태어난 인연인데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채민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청년의 손이 마주 잡혔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다. 너희 둘 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6월의 바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휴게실에서 간호사 조세봄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들었어? 그 두 청년이 화해했대. 완전 영화 같지 않아? 진짜? 근데 둘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장님이 둘 다 손자로 인정한대. 완전 감동이야.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사랑이 이긴 거네. 혈연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인가 봐. 세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옥상 정원에서 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래, 결국은 사랑이지. 세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혈연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리고 용서. 그것들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빛재단 컨벤션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비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배달 노동자 안전 플랫폼 출범식이었죠. 3개월 전 민준이 회장에게 제안했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은 무대 뒤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18살 청년이 수백 명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복순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민준아, 떨지 마. 너는 잘할 수 있어. 네, 할머니.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객석에는 회장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채민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민준을 향해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민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 많은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여름날. 배달 노동자들은 항상 위험 속에서 일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석 달 전 저는 폭우 속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의 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민준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B 프로젝트의 내용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B 프로젝트는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플랫폼입니다. 악천후 시 배달 중단 시스템, 안전 교육 프로그램, 보험 지원, 그리고 휴게 공간 제공까지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어요. 채민도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찌그러진 스쿠터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스쿠터는 제가 사고 날 때 타던 겁니다. 이제 이 스쿠터는 전시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의 비가, 그날의 사고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는 많은 것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자라게 합니다. 그날의 비가 제게 가족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컨벤션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준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민준을 회장이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 나와 채민이가 도와줄 테니까. 회장의 말에 채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함께 하자.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민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서로 적대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함께 꿈을 이루려는 가족이 됐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한빛재단 전시관으로 갔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면에는 특별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찌그러진 스쿠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고 당시 벤츠 범퍼 일부도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받침대 위에는 은방울 놀이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시물 앞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5년 6월 15일 비 오는 밤. 한 청년과 한 노인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같은 날 태어난 두 아기가 바뀌었고 그 진실이 비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날의 기억이자 새로운 시작의 증거입니다.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민주는 은방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김도연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 그 은방울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열쇠가 됐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친구도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는 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채민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준아, 나도 내 친엄마 정미라 시 묘소에 다녀올까 해. 같이 갈래? 정말? 응, 나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
저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채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석 달 동안 채민은 많이 성장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장이 두 청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둘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한빛병원 옥상 정원에 다시 모였어요. 석 달 전 화해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준아, 채민아. 회장이 두 청년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진우가 하늘에서 너희 둘을 보내준 것 같아. 할아버지, 나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너희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과 채민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웃었어요. 괜찮아. 나는 행복해. 잃어버렸던 손자를 찾았고 키워온 손자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9월의 바람이었어요.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의 비가 모든 진실을 데려왔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사랑도 있었어요. 18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의 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채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두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비는 모든 걸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자라게 하지. 세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찬란한 불빛들 사이로 그들의 미래가 빛나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시작된 이야기는 맑은 날의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리고 용서.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때로는 비가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는 새로운 것을 자라게 합니다. 그날 밤의 폭우가 18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드러냈고 세 사람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서로를 받아들인 그들의 선택이 혈연보다 더 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비 오는 날이 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